오늘 저희가 같이 나눌 내용은 노아 홍수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설명하면서요, 조금은 자세하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앞부분을 막 지나가시면서요, 간략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가시는데, 노아 홍수 부분에 와서 6장에서 9장에 걸쳐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아주 자세한 건 아니지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같이 노아 홍수를 이제 오늘 같이 보는데요. 노아 홍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적인 홍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화였다. 이 세 가지를 다 다뤄볼까 하는데요. 먼저 정말로 성경은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그 홍수의 목적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는 안 보고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모두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한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새까지도 포함이 됐어요. 자, 이것이 지역적인 홍수면은 굳이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저쪽 날아가가지고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 목적이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안 들어있으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어떻게 했다? 다 멸하였다. 예수님도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끌어들이시면서 결정적으로 저희를 다 멸하였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홍수는요, 창세기, 성경 전체에서 홍수라는 말을 사용할 때 노아 홍수라는 말은 마불이라는 말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홍수를 얘기할 때는 세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노아 홍수만큼은 따로 분류해서 마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약성경에 한 11번 나오는데요. 뭔가 좀 다르게 다루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가 8명 빼고 다 인류를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거는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도대체 견줄 수가 없는 사건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참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그렇죠? 천하의 하늘 아래 모든 산이 다 덮였다. 더 이상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지역적인 홍수로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신약과 구약 전부를 통틀어서요, 그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다 잠겨서 죽었다. 깔끔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지구를요, 그냥 이렇게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갖다 위에 이렇게 싹 덮으면 높이가 얼마 되냐면 2.7km입니다. 그러면은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8,800m. 안 잠기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 나오면 우리 또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입이 다물어요. 그렇지만 지질학자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도 뭐는 있다? 화석이 있다. 무슨 화석? 바다 생물 화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도 과거엔 어땠다? 물 아래에 있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언제 올라왔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도 지구 어느 부분도요, 물 아래에 없었던 곳은 없었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언제 올라왔느냐를 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를 다룰 때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비가 오면은요 어떻게 되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만 내려서 홍수가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가 40일 동안 오고 물이 차 있는 게 거의 한 100일이 넘게 차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차 있는데요, 과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배경을 얘기하면서요, 땅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였더미라.
땅 얘기를 하면서 땅이 어땠다? 폐괴, 부패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땅을 생각보다 많이 강조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얘기하세요. 또 땅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립니다. 요게 비 내리기 전이에요. 기품의 샘이 먼저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자, 기품의 샘이 터졌다. 이 터졌다라는 게 바카라는 말인데, 요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요. 고라자손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쫙 갈라서 삼켰죠? 예, 땅을 쫙 갈랐다라는 게 바카입니다. 여기서 기쁨의 샘이 터졌다라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땅이 갈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가 멈추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러니까 뭐예요? 샘이 먼저 막히고 하늘의 창이 닫히고 그리고 비가 그칩니다. 순서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또 땅 얘기를 하세요. 왜 땅 얘기를 하실까요? 자, 이 창세기예요. 전체 노아 홍수 부분이 약 한 80절인데요. 그 가운데서 땅 이야기가 40번이 나옵니다. 예. 물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땅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와요. 야, 이게 어떤 뜻인가?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건데요. 기품의 샘이 뭐냐 하는 거죠. 예,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요, 펜지아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땅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사실은요, 창조론자가 먼저 주장한 거예요. 언제? 1859년에 불란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오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먼저 이거를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요, 창조 셋째 날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을 하나로 모았다 그랬죠. 예, 그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지구의 땅은 하나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다? 갈라졌다. 이게 1859년에 이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요 해가 다윈이 진화론을, 종회기원을 쓴 책을 낸 해예요. 그래서 각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독일 사람인데요, 알프레드 독일 사람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였던 땅이 갈라졌다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시간을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의 개념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증거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요, 여기가 미 대륙이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유럽인데 그 사이에 대서양 바닥에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이 깊은 데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대륙의 모양과 이렇게 잘 따라서 갑니다. 되게 이렇게 쫙 갈라놓은 듯한 인상을 잘 주죠. 예, 실제적으로 그리고 땅이 하나였다라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부인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 텍토닉스라는 판 구조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륙들이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게 플레이트 텍토닉스라는 건데, 실제로 오늘날 관찰하면요, 1년에 한 0.5 내지 6인치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이것이 천천히 이렇게 벌어지려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1991년에 네이처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지질학에서 나오던 논문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천천히 일어나지 않고 빠르게 일어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이처에서 이 사람이 간단하게 그 논문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왜 받아들이기 힘드냐? 그건 왜냐하면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천천히 일어나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늘 천천히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이게 존 밤가르드너라는 사람인데요. 창조론자인데요. 이분이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요, 이 하나였던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질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는 분인데, 아직까지 세상에서 이분의 컴퓨터 모델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요, 이 모델이 어떻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일째. 지금 이게 좀 처음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10일째. 대륙이 이제 나눠지고 15일째, 좀 더 잘 보이죠? 나눠지는 게 25일째. 요렇게. 물론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정말 저렇느냐, 그걸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 느린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저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품의 셈이 뭐냐? 기품의 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지구 이 표면이고요. 이 안에는 멘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멘틀이 윗부분은 드라이하고 가운데 부분은 하이드레이트, 그렇죠? 이렇게 수분이 있고 그다음에 맨 아래 부분은 또 드라이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예전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측정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 지진 탐지기를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진 탐지기를 많이 측정을 했는데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보니까 이 우리 땅 아래에 물이 있는 것을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시아 대륙 밑에하고, 그렇죠? 아시아 대륙 밑에하고 이쪽 그 북아메리카 밑에 쪽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이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밑에 우리 그 땅 밑이 이렇게 드라이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안에도 수분이 많은데요. 저 수분이 많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강물이 흘러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굉장히 물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산이 폭발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올라오면서 수증기가 막 나오죠. 예, 그 안에 압축되어 있던 물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굉장히 상당한 양의 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품의 셈이 터졌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땅 밑에 있던 그런 수분들이 갈라지면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비가 내릴 때 내린 비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밑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도 내려오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경은 정말 지구적인 홍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홍수의 흔적을 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전 지구를 덮었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규모가 이 정도 큰데 어떻게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우셔야 될 게 있는데 요거 하나입니다. 네,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동일 과정설이라는 건데요.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현재는 과거를 아는 열쇠이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보는 것을 그대로 과거로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면요. 자, 이렇게 언덕을 제가 올라가는데 밑에서 이렇게 나무 잎을 하나 봤어요. 나뭇잎을 하나 보고서 자, 언덕 위에 나무가 있는 데까지 100m인데 100m를 걸어 올라간 다음에 보니까 나무잎이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나무잎이 이렇게 쭈르르 움직여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뭇잎이 1m 가는데 하루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m 떨어진 건 얼마 걸린다? 1m 가는데 하루 걸렸으니까 100일. 이게 동일 과정설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지켜본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은 격변설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가서 보니까 허리케인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나뭇잎이 뚝 떨어져가지고 30초 만에 100m를 날아갔어. 자, 얼마 걸렸죠? 100m 가는데 30초. 자, 이거는 사건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개념 얘기하는데요. 진화론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동일 과정설이에요. 오늘 본 그대로, 그 레이트대로 과거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격변설, 성경적인 관점은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기적은 다 사건입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자, 요 사건과 시간과 사건의 개념을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스카리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동일 과정설의 밑바탕을 만들어주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쫙 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쌓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오랜 세월 하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이렇게 쌓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증거를 많이 보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생각으로 먼저 이론을 세웠습니까? 이론을 먼저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람이 찰스 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지질학의 원리, 바로 이 사람이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라는 중요한 개념을 딱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다윈이 보고서 이 사람 책을 읽고서 다윈도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생물학에 적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종회기원돼가지고 생물학의 진화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의 사실 중요한 시작은요, 지질학에서 오는데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석을 볼 텐데요. 우리가 화석 그러면 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시간의 개념으로 중요한 자료잖아요. 자, 화석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물고기가 죽으면 흙으로 덮여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실제로는요, 보통 죽으면 바로 부패되고 그냥 분해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시간이냐 사건이냐, 이거를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볼 텐데요. 자, 요게 보면은 뭐죠? 요게 바로 조개 화석입니다. 이게 제 대학 선배가 샌디에고에서, 샌디에고 같은데, 샌디에고뿐만 아니라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이렇게 잘 보면은 화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조개 화석인데, 여기 조개 화석 보면서 좀 특이한 게 있지 않나요? 조개 화석이 어때요?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벌리고 있습니까? 다물고 있습니다. 다물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살아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화석이 될 때 살아서 화석이 된 겁니까? 죽어서 화석이 된 겁니까? 살아서 화석이 됐어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젤리피쉬가 있는데 해파리죠? 요게 지금 살아있는 해파리 모습. 이게 화석입니다. 화석인데 이게 되게 커요. 옛날 것들은. 근데 보면은 이 해파리에 뼈가 있습니까? 네, 뼈가 없는데 이렇게 남는 건 뭡니까? 시간인가요? 사건인가요? 사건이에요. 빠르게 묻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위스콘신에서 해파리가 발견됐는데요. 위스콘신이 어디죠? 내륙입니다. 내륙. 바다가 아니에요. 내륙인데 위스콘신에서 해파리가 있는데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세븐 레이어고요. 채석장에서 발견됐는데 세븐 레이어인데 이 깊이는요 거의 한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0만 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물결 무늬도 남아있죠. 물결 치는 무늬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해파리의 화석들이 엄청나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꼭 수족관 같은데 이거 화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물고기도 보면 이렇게 비늘이 남아있고, 뭐, 지느러미가 이렇게 남아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콜로라도, 와이오밍, 유타, 여기 보면은 그 그린 리버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이런 물고기 화석들이 널려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 넓은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매몰이 됐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 물고기들은 이렇게 분해되고 이렇게, 사라지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물고기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죽으면 다 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가스가 생겨가지고요. 그 가스 때문에 물고기가 뜨는데, 가스가 계속 부풀어 올라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 쪽으로 터지거나 배 쪽으로 터집니다. 그게 화석으로도 남는데요. 여기 보시면 머리 쪽으로 터지는 겁니다. 보이죠? 몸통과 꼬리 부분 보이고 머리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배 쪽으로 터진 겁니다. 보이시죠? 자, 저렇게 터지는 순간이 잡혔어요. 시간입니까? 사건입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표본들이 남을 수 있느냐? 갑자기 묻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룰루랄라 놀고 있는데 그냥 덮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갑자기 묻힌 증거들이 정말 있느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가 물고기를 먹었는데 소화시킬 시간이 없었어. 그렇죠? 예,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근데 얘는 행복한 애예요. 그렇죠? 먹었으니까. 먹다가 걸린 애가 있어요. 먹다가. 먹었는데 삼키질 못했어. 얘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두 가지만 뽑았지만 이렇게 먹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파충류 중에서 알로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산채로 새끼를 낳는 것 중에 이제 이티오사우루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이거 임신한 겁니다. 이렇게 새끼를 베고 있는 거죠. 네. 안에 새끼가 보이죠? 네. 근데 얘는 그래도 좀 난데요. 새끼를 낳다가 묻혔어요. 보시면. 지금 새끼를 낳는 중이에요. 근데 묻혔어요. 네. 제가 요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말세 얘기하면서 그렇죠? 에벤 사람들 얘기할 걸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요거 보면서 사람은 아니지만 동물한테서 이렇게 관찰이 됐네. 제가 이제 어쨌든 이거 빠르게 묻히는 겁니다. 자, 공룡인데요. 우리가 공룡 그러면 늘 우리가 이렇게 뼈만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공룡이 그 몸통체로 화석이 돼서 발견된 게 많습니다. 요게 지금 얘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머미라고 그래요. 머미 다이너소어. 왜냐하면 그 몸통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부리 쪽이고 다리 쪽이고 몸통 쪽인데요. 이 스킨의 임프레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스킨이에요. 예. 공룡 스킨이
화석이 되려면은 시간입니까? 사건입니까? 사건이죠. 자, 또 다른 공룡인데요. 여기도 보면 어떻죠? 스킨의 임프레션이 그대로 남아요. 그 덩어리예요. 지금 뜨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공룡 몸통을 뜨고 있는 거고요. 스캔 떠가지고 이런 모양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공룡 심장도 화석이 됐습니다. 뼈만 화석이 된 게 아니고요. 이 같은 경우는 공룡 심장이 화석이 됐고요. 더 놀라운 거는 어떤 경우는 뼈가 제대로 다 화석화가 안 돼가지고요. 뼈 안에서 혈관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혈구 같은 모양의 물질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더 조사하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적혈구와 굉장히 유사한 반응을 보여요. 자, 더 나아가서 요거는 이제 티렉스, 주라시크 파크에 나오는 그 공룡 기억하시죠? 티렉스인데요. 피머라고 해서 다리에 그 두꺼운 뼈인데요. 그 안에 이제 골수를 절단해 보니까 그 안에 아직 화석화되지 않은 조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씻어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이 안에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래서 또 이 안에도 혈관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도 또 뭐가 적혈구 같은 게 발견이 될 정도로. 자, 이제 이 논문을 쓴 사람이요. 이 논문을 내면서 학계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왜? 아니, 어떻게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화석이 안 되고 저런 게 남아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여간 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프루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저게 공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공룡은 공룡이라고 밝혀졌으니까 그럼 시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것이 끝난 다음에 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6,500만 년이 지나도 화석이 안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서 우리 청소년들 가르칠 때 거기에 그림을 이만큼 그려가지고 화석이 6,500만 년 동안 안 되고도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자, 요것이 오징어인데요. 이게 1억 5천만 년 됐다라는 오징어인데요. 오징어인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좀 안에를 보니까 오징어가 안에 뭐 있죠? 먹물 주머니 있죠? 먹물 주머니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먹물 주머니 안에 먹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먹물 가지고. 1억 5천만 년 동안 화석이 안 됐어요.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꼭 동물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화석입니다. 구부린 게 모양이 비슷해 보이죠? 똑같습니다. 자, 요것이 뭐냐면요. 나뭇잎인데 이게 발견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연대차가 엄청납니다. 자, 근데 저 나뭇잎이 수직으로 쓰려면 어떻게 되죠? 소림사에서 500년은 수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나뭇잎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시간이에요? 사건이에요? 사건입니다. 나뭇잎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옐로스톤 가시면 이렇게 나무가 통으로 박혀 있는데요. 이 지층을 뚫고 이렇게 통으로 박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헬렌산 때에 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규모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지층의 규모가요. 이렇게 무슨 어디 한 도시가 아니에요. 중부를 통틀어서 발견됩니다. 자, 그럼 저게 물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저게 얼마나 큰 홍수였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층으로 넘어가는데요. 지층은요, 일반적으로는 30cm가 쌓이는데 5,00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 여기 이제 코코니노라는 샌드스톤이에요. 모래입니다. 모래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림에서 보면 이건데요. 자, 이것이 그 아래층은 보면은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코코니노 위에층도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모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는 옛날에 사막이었다. 그러니까 물 아래에 있다가 물 위에 올라온 다음에 사막이 됐다가 다시 또 거기에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그게 물로 이렇게 덮였다. 이렇게 사막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 코코니노층에서 동물 발자국이 있는 그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 화석을 연구한 결과 물 밑에서,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는 저런 발자국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물 아래에서 저런 발자국이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샌드스톤도 이제는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요. 샌드스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4층이라고 해가지고요.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모래가 쌓이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람인데요. 사람에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근데 이 높이를 알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의 높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코코니노 샌드스톤은요. 적어도 50m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 높이가.
아마 현실적으로 한 100m 정도. 물의 속도는 적어도 초속 한 1m로는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강도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랜드 캐년 맨 밑에 있는 태핏 샌드스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여기도 두께가 한 300피트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태핏 샌드스톤이 지층이요. 거의 북미 대륙을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의 규모가 얼마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랜드 캐년 아래쪽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트 타고 이렇게 이제 투어를 합니다. 투어를 하는데, 이 스티브 어스틴이라는 사람 창조과학회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인데요. 이 레드월 라임스톤이라는 게요, 진화론의 대표적인 예였어요. 시간을 보여준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였는데, 이 사람이 그 콜로라도 이 강을, 이게 이제 다니면서 어떤 걸 목격했냐면,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이게 탐사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밤에 자야 돼요. 그래서 잘 때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데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여기서 잠을 자다가 우연하게 중요한 그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징어 종류인데, 이게 겉에가 그 약간 좀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화석이 지금 나오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류인데, 지금은 멸종해서 없지만 오징어류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겉에 껍데기가 이제 딱딱한 것이 있는데, 자, 요거를 발견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발견한 게 한두 곳이 아니라 각 곳곳마다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다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는 그 그랜드 캐년 뿐만 아니라요. 이게 유타, 그 다음에 애리조나, 그 다음에 여기 너바다죠? 너바다. 그러니까 세 개의 주에 걸쳐서 이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5% 정도는요, 화석이 이렇게 서 있어요. 다시. 소림사에서 500년 수도. 그쵸? 예.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퇴적물이 35%고 물이 65%일 때,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밀어낼 때에 이게 모래가 쭉 밀려나가다가 물의 속도에 의해서 이게 다시 튀어 올라오면서 돌아올 때에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창조론자로서 제일 처음일 거예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International Geology Review라고, 세상 저널에 이 결과를 발표했어요. 왜? 결과가 너무 깨끗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니오 크테스트로피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신격변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는, 그래, 지층이 빠르게, 생긴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시간이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는 저게 오래 걸려서 쌓인다 그랬는데 시간이 사라졌잖아요. 그 시간을 가운데로 밀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몇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조용히 있다 그 다음 지층이 생기고, 그래서 시간을 가운데 확 밀어넣는데요. 정말 그러면 밀어넣어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모가 되죠. 네, 침식되고 마모가 되니까 이 층과 층 사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울퉁울퉁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 잠깐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보였던 태피스톤이 여기 있고요. 그 아래가 닥스 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10억 년이고 이게 5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몇 억 년? 5억 년. 자, 경계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5억 년입니다. 아주 맨날하죠. 예, 5억 년 동안 가서 빼빠질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5억 년을 유지합니까? 예. 근데 이게 그랜드 캐년 전체를 보세요, 한번. 어떤가? 어디 시간이 틈새가 보입니까? 아주 그냥 잘 만들어 놨죠? 예. 근데 이건 그랜드 캐년 뿐만이 아니라요. 그랜드 캐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미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건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짐작이 가는 겁니다. 자, 지층이 빠르게 형성되는 게 관찰되어졌느냐? 자, 시애틀인데요. 워싱턴인데 시애틀 밑에 포틀랜드 위쪽인데요. 헬렌산이라고 있었는데 1980년 5월 18일 날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터졌는데 이게 지금 그 화산 터지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5월 18일 날 하루 동안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만큼 지층이 쌓였고요. 한 달 뒤에 또 화산이 터져가지고 이만큼 쌓였고 2년 뒤에 다시 또 화산이 터져가지고 위에 머드플로우가 생겨가지고 또 지층이 쌓였습니다. 사람 키죠? 예, 보시면 요게 관측이 안 됐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예,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관측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루 만에,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만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 캠브리안과 프리캠브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 밑으로는 화석이 없어요. 자, 그랜드 캐년을 가지고 예를 들면요, 요 경계선 밑으로는 화석이 없는데 요 경계선 위로부터는 화석이 쫙 나타나요. 생물의 화석이 나타나는데 이게 문제예요. 왜? 화석이 전혀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화석이 쫙 나타나니까. 근데 화석만 나타나면 좋은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요, 진화론에 따르면 그렇죠. 어떻게 돼? 이게 점진적인 변화니까 생물이 한꺼번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중간중간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오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요, 화석이 나타나는데 그 몸 조직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신경계, 소화계, 머리, 지느러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간 단계가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캠브리안의 익스플로전이라서 이게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최근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드리겠는데요. 요게 이제 그 네이처에 나온 건데요. 요게 화석입니다. 요게 유일한 화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화석인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생물이었을 거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내렸나요? 이게 바로 뭐다? 오징어의 조상이다. 근데 이게 진짜 오징어의 조상이어야만 할까요? 오징어의 조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오징어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나요? 진화론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도 보면 뭐 있어요? 눈이 있어요, 눈.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귀 설명하고 눈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눈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렌즈라는 게 얼마나 조직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눈은 본다고 그게 끝나나요? 신경이 연결되어가지고 두뇌에서 그걸 해석해야죠? 예. 얘도 그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이게 바로 캠브리안의 문제인 거예요. 익스플로전의 문제인데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 이렇게 진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지 잠깐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게 미생물입니다. 세균, 이렇게 미생물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 지놈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예요. 지놈이란 뭐죠? DNA.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물체를 만들어내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지놈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한 480개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이 논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미니멀 박테리움이라는 게 뭐냐면 박테리아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를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유전자를 몇 개를 써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몇 개인가 조사해 보니까, 아까 480이라고 했는데 여기 482개죠? 예, 계속 변해갑니다. 이거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보니까 482개 중에 382개는 최소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도 382개 유전자가 필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촉파리 설명해 드렸는데, 촉파리인데 이거는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이게 accelerated development이라고 해서 R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발생을 빠르게 하는 놈들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진화시키려고. 그래서 얼마를 했냐면 600세대를 했습니다. 600세대는 되게 긴 시간이에요. 600세대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cannot fix. 고정을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돌연변이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것이 그렇게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만큼 고정시킬 수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자, 프리캠브리안이요, 사실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만드신 땅이에요. 그렇죠? 땅이 하나로 모으셨죠? 그때는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생물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이 안 나오죠. 근데 노아 홍수로 거의 지각이 다 깨지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흙으로 덮으면서 생물이 싹 덮이죠. 하루아침에 다 덮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화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는 홍수 이전의 땅, 여기는 홍수 이후의 땅. 홍수 이후의 땅에는 당연히 화석이 나오죠. 또 보여드립니다. 홍수 이전의 땅, 홍수 이후의 땅. 보시면은 돌의 모양이 다르죠? 예, 홍수 이후에는 침식됐기 때문에 지층이 나오지만은 홍수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좀 달라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어때요? 간단해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화석이 왜 나왔냐? 묻혔으니까. 갑자기 왜? 한꺼번에 묻혔으니까. 빠른 시간에.
자, 홍수 전설인데요. 이거 굉장히 거의 지구상에 한 300개가 넘는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지금 현대까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홍수가 있습니다. 길가메시 홍수라 해서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나온 그 홍수 전설이라고 보는데요. 저런 것 때문에 옛날에도 저런 홍수 전설이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칩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설이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길가메시에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면 더 좋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길가메시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주의 모습인데요. 정육면체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닥터 워널 기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연구했는데 뭘 연구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안정적인 방주를 만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가장 안정적인 건 뭐냐면 길게 만들면 돼요. 근데 길게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경제적이지가 않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건 뭐냐면요, 좁고 그냥 높게 만들면 돼요. 근데 얘는 또 문제가 뭐예요? 불안정해요. 근데 정윤명체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요, 그냥 툭 건들면 팅팅팅팅팅 굴러가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계산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해보시라고.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게 비율이 이제 1.667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안정동을 보니까는요, 배가 7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는 한은 뒤집히지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1.667이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나무를 쓴 겁니다. 자, 길가메시에 나오는 방주의 사이즈와 지금 노아 홍수가 얘기하는 방주의 사이즈, 게임 끝입니다, 그냥. 예. 너무 명확해요. 노아가 이걸 알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라고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리는데요. 여기 동그란 원이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뭐가 빠졌을까? 원래 모습이 어땠을까? 제가 보기 4개를 드리는데요. A, B, C, D.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하나 고르세요. 자, 골랐죠? 예. 자, 정답을 보여드립니다. 예, 빠진 게 없어요. 예.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고르신 분은 틀린 거예요. 예. 자, 근데 왜 여러분 틀렸습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유도했어요. 왜? 뭐가 빠졌냐고. 예? 자,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시간이라고. 자꾸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건을 망각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게 되면 진화론이 나오고요. 사건으로 보면 창조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홍수의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왜 안 보여요? 시간으로 보니까 안 보여요. 자,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진화론을 보는데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이 앞부분을 빼요. 그거 이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거 신화야. 빼. 그래가지고 싹 빼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도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경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한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갔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런 거예요. 화학적인 실험들로 해가지고 생명의 기원이 불가능하다고 나와도, 그 다음에 지질학적인 증거가 생명이 이 세상에 갑자기 출현한다고 나와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주를 탐사했지만 여전히 생명의 흔적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러면 어떤 경우는, 어떤 과학자들은 아마도 그 대답으로 종교를 이게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예요. 그렇지만 otherwise, however, myself included, 뭐라 그러는 게 would attempt to sort out the surviving less probable scientific explanations.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 같지 않아도 어쨌든 과학적인 걸 자기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현실이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잘 아는 학생들은 저런 거를 세뇌당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꾸 시간으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는요, 그렇죠? 들어간 사람만 결국 살아남은 겁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결국 노아 홍수가요 8명만 빼고는 다 죽인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사건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이 문이니까 그렇죠? 해결책을 제시해놓고 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마무리 지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노아 홍수, 지구적인 홍수였습니다. 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사건으로 보십시오. 성경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도전을 드린다면 올 한 해 맥체인을 하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시고 그걸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끔 놀랍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을 다 마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깔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문제는 해결했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되신 분들은 정말 이거는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당할 심판이 어떤 건지를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땅이 대륙이 갈라졌다는 게 짐작이 갑니까? 지진이 강도 9만 나도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각이 깨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불로 심판한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마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올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 공로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 주시는 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보니까 제가 다 알던 얘기인데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니까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린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인본주의가 정말 조잡하죠. 그죠? 내가 과학적인 진리를 믿겠다고 결심하니까 훨씬 더 완벽한 주장이 나오는데 그걸 부인하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그게 믿어지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저하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처럼 들려서 용납이 안 됐어요. 애들 장난이냐 그게 소설에 나온 것처럼 7일 만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셔. gotta be kidding.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화론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금방 알게 돼요. 사실 이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 저기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같이 여행하면서 이것들을 직접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갔는데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관광 겸 가서 직접 견학하는 걸. 미국에서 이거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우리한테 이건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미국이 하도 땅도 넓고 그랜드 캐니언부터 시작해서 가서 보면 진짜 그렇죠. 예.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 짓겠어요.